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큰 기대를 받고 영입되었지만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전술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시즌 첼시의 공격진은 볼을 소유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지혜의 플레이와 볼을 가지지 않았을 때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뛰어난 베르너와 하베르츠의 움직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지혜은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첼시는 지혜의 날카로운 킥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지혜의 활동 반경을 봐도 지혜가 측면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혜는 현재 첼시에서 경기당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지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혜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베르츠와 제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는 제임스가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베르츠 또한 지혜가 비워두는 측면 공간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베르츠의 활동 반경을 보면 하베르츠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요. 지혜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상대팀 측면 수비수가 지혜를 따라가면 하베르츠나 제임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지혜가 중앙으로 움직이고 하베르츠와 제임스가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하베르츠가 지혜의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만큼 골대와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하베르츠가 분데스리가에서 잘했던 플레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인데요. 하베르츠는 레버쿠젠에서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 공격수 자리까지 소화했는데, 여기서 하베르츠의 역할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플레이하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베르츠는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 최전방 공격수에게 상대의 수비가 쏠리면 상대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레버쿠젠에서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을 때 하베르츠의 활동 반경을 보면 하베르츠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첼시에서 하베르츠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동선을 가져가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레버쿠젠에서 현재 첼시와 동일한 4-3-3 전형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에도 하베르츠는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을 파악하고 빠르게 침투하는 것이 하베르츠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하베르츠가 첼시에서 기록한 득점 장면만 봐도 상대 수비수가 공격수를 압박할 때 하베르츠는 수비수가 비워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첼시에서 하베르츠는 공간으로 침투하기보다 측면으로 움직여서 지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 하베르츠의 장점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골대와 먼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만큼 하베르츠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하베르츠가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하베르츠가 가진 단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베르츠는 볼을 소유했을 때 화려한 드리블이나 테크닉으로 수비를 돌파하는 플레이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인데요. 따라서 하베르츠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하베르츠는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거나 백패스로 볼을 돌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베르츠는 첼시에서 지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플레이가 투박하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편 베르너는 기본적으로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 전체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데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뛸 때 베르너의 활동 반경을 봐도 베르너가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베르너는 최전방에 배치되었을 때 상대팀 중앙 수비수의 압박을 버텨내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펼치는 데에는 부족한 선수라서 라이프치히에서도 원톱으로 배치되기보다는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공격수와 함께 투톱으로 배치되고 베르너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이러한 장단점은 첼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4-3-3 전형을 사용할 때 램파드 감독은 포스트 플레이가 부족한 베르너를 원톱에 기용하지 않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르너는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르너의 플레이를 도와주는 선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줄 때 베르너가 측면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데요. 지혜의 정확한 패스와 베르너의 빠른 공간 침투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지에그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을 때 베르너가 측면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때 지에그가 베르너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베르너의 활동 반경을 봐도 전체적으로 베르너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베르너는 중앙으로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7렐이 올라와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낼 때 중앙에서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7렐이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이때 베르너가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상대의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은 이번 시즌 첼시의 주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이번 시즌 베르너의 활동 반경을 보면 베르너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동선을 보여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베르너가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려주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첼시의 공격 전술에서 베르너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것은 지에그가 없을 때 첼시는 베르너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에그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베르너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도 패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르너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베르너와 지에그가 함께 나왔을 때 베르너의 성적과 지에그가 없을 때 베르너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에그가 경기에 나왔을 때 베르너는 12경기에서 7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에그가 결정했을 때는 9경기에서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에그의 패스가 없을 때 첼시는 베르너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에그가 없을 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는 마운트지만 최근 첼시의 전술에서 마운트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빌드업이 불안한 캉테를 도와주기 위해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운트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베르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도 자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볼을 전개할 때 첼시는 마운트가 높은 지역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한 베르너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최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볼을 터치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볼을 빼앗길 때도 많고, 특히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번 시즌 베르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횟수가 3번째로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르너는 지난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2번째로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친 선수였고, 그만큼 결정력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지만 좋은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어 놓고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은 첼시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베르너의 부진은 전술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르너와 하베르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두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이적해오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과정도 있고,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하기도 하면서 아직까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과는 별개로 램파드 감독이 전술적으로 하베르츠와 베르너의 장점을 완벽하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가진 잠재력은 확실하기 때문에 첼시는 이번 시즌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과연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언제쯤 자신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줄 수 있을지 첼시가 시즌을 운영하는데 지켜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